자, 이번 시간에는 전사원에게 1그 기출문제 좀 풀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101회 이론 문제부터 1번부터 15번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험 봤던 2022년 4월 10일 날 시행됐던 101회 정시 시험 형태죠. A형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우선 이론을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기 매출원가, 매출총액,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그 순손이 나와 있는데 얘는 뭘 물어본 문제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손익구분에서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어디 들어가는지 지금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설명한 것처럼 이 손익 구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얘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매출액에서요.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계산이 된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외 비용을 빼게 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온다. 여기서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또는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걸 빼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다 이익이라고 썼지만 얘는 저기 손익으로 용어를 바꿔야지 맞아요. 근데 저는 장사하는데 마이너스 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냥 다 이익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손익구분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이런 명칭이 손익구분,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우리 일반적인 그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요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매출원가 영향을 받아요? 받을 리가 없죠. 매출 총익 영향을 받나요? 당연히 안 받죠.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도 여기 안 받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법인세, 차감전, 요 손익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영업의 비용이다 보니까 얘가 여기 반영이 되면 여기는 영향을 받겠죠. 밑에 있는 거 당기순이익도 영향을 받겠죠. 요거 물어본 문제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이걸 외워놓지 않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 영업외 비용이라는 계정인 걸 모른다면 이 문제는 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음? 오케이. 두 번째. 이번은 우리가 배웠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좌 자산의 통합계정 첫 번째 거였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었죠. 여기 현금은 없지만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 이게 현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되겠다? 4번이 답이 되겠다.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 그러면 얘는 지금 저기 유동도 아니죠. 만기가 1년 이후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취득 당시 만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얘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저기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구분하는 것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무슨 당시라 그랬었어요? 취득 당시 기준이 아니라 결산일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기 때문에 지금 1년 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인 것을 우리는 유동이라고 구분한다 그랬었죠.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뭐 별반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으실 거고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뭡니까? 이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분개해보라는 얘기죠. 내용을 보니까 업무용이라는 건 사용 목적이죠. 업무용, 영업용, 사용 목적. 수용차라고 했으니 얘는 지금 차량 운반구라고 보면 되겠죠. 유형자산 중에서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골라 써야 될 계정들이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라고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요건 선수금이라고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이 될 거고, 나머지 잔액은 약소금 발행. 이거 흔히 많이 속이 뭐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얘를 분개를 하게 되면 우선 차변에 취득한 거는 뭐라고 써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2천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선급금 냈잖아요. 그럼 선급금 빼줘야 되죠. 얼마를 냈었대요? 200만 원 이렇게 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차량에 대한 것은 일상적인 이 상거래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약소금을 발행했다 할지라도 얘는 미시급금 해갖고서는 1,8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뭐 일상적인 여기 회계 2급, 회계 1급 배우실 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셔가지고 약속금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업 홀라당 쓰기 쉽다고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이런 거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선급금, 지급업은 사실상 이렇게 분개는 해드렸지만 이건 문제만 읽어보고서도 여기 지급업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답은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개하는 것도 한번 연습 겸 해갖고 써드린 것이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4번 문제는 아래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여 2022년 기말 결산 시 결산할 때요, 감가상각비 제조원가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제조원가 값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월할 계산하고요, 소수점 미만은 절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 나와 있죠. 근데 유형자산이 하나는 BMW OED0, 이거 화제 많이 나는 건데 불나는 거 모르죠? 아니 뉴스에 보면 BMW OED0이 가다가 갑자기 불나갖고 뉴스에 한참 많이 나왔던 그 차종인 것 같아요. 자, 취득일 나와 있고요. 취득가액, 잔존가치, 상각 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상각률까지 다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용부서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영업부죠. 영업부는 제조원가가 아니라 얘는 판관비여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판관비이므로 얘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뭘 물어봤으니까 감가상각비 중 제조원가에 들어갈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제조원가에 들어갈 항목은 지금 여기 생산부 거죠. 그러면 여기 포터 2 더블 갭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갖다가 지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상각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뭘 빼야 돼요? 잔존가치. 요거 빼면 되죠. 그죠? 잔존가치를 빼게 되면 대상 감가상각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뺀 2,50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정액법이라면서요. 정액법은 내용연수를 그냥 나눠주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맨날 얘기하듯이 요거 왜 줬죠? 뭘 왜 줘? 헷갈리라고 준 거지.
상각률 쓸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답은 몇 번? 그래서 답은 1번에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도 제조원가라는 용어들 알아들어야지 우리 500번, 800번 구분하시면서 영업부에 대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인지, 그다음에 제조업체, 지금 공장에서 벌어진 거기 사용하고 있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사나 이런 거 배울 때보다 내용이 좀 역시 까탈스럽기는 하죠.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무형자산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우리가 그 계정 암기했던 우리 그 계정 과목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무형자산은요, 영업상 목적, 사용 목적이라 그랬었죠.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물리적 형체 없죠? 예, 만든 거네요. 두 번째는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형자산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보이지는 않지만, 형체는 없지만. 이것도 제대로 잘 설명을 했네요. 세 번째,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그다음에 용역의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미래적 경제적 효익이 들어오는 거죠. 유입되는 건 모든 자산의 공통이라 했었어요. 3번도 설명 잘하고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도 원가로 측정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 원가란 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 원가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예, 4번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계정별원장,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총계정원장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빈출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 안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총계정원장은 대신에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 배우셨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왜 여지껏 안 냈지? 트렌드가 그렇다는 것뿐. 그러니까 총계정원장 잘 보셔야겠죠. 자, 총계정원장 복습 겸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여기 단기매매증권은 지금 앞에 있는 거 헷갈리니까 요 가리고 보시게 되면은요, 요걸 한번 가려 볼게요. 지금 여기 8월 1일 날 현금 없다고 치고 9월 1일 날 현금 없다고 치게 되면은 단기매매증권은 차변에 있는 건 증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감소한 거죠. 지금 단기매매증권 현재 꼬라지를 보니 없죠. 없는 거잖아. 총계정원장을 봤을 때는. 근데 샀던 날짜가 얘가 8월 1일 날 산 거고 한 달 뒤에 팔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계정을 보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계정에 얼마가 늘어나 있어요. 10만 원이 늘어나 있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이 처음 증가했을 때는 50만 원 주고 샀다는 뜻이고, 팔았을 때 50만 원 빼고 나머지 10만 원 구분한 거 보니까 얘는 지금 10만 원 이익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팔 때 얼마 주고 팔았던 거예요? 50만 원 주고 샀던 거를 60만 원 주고 팔았구나,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얘는 50만 원 주고 샀던 거를요, 지금 얼마에 팔았다? 60만 원에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계정이 정리가 된 거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60만 원 주고 샀다. 그래서 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아, 그런데 은근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 FAT 1급, 2급 교재, 전산회계 1, 2급 교재에 보면 이 총계정원장 문제가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회계원리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 이 정도 우리 회계원리 수준의 총계정원장을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것은 이게 많이 문제를 안 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다, 아니면 취약하다 판단해서 이걸 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기하는 거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자, 일단 12월 1일 분기에 대해서 우선 차변에 전기를 해야 되는데 차변에 지금 전기할 계정이 보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해? 아니,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전기를 한다면 여기다가 제가 급여를 계정 하나 써놓고 직접 전기를 해볼게요. 여기 급여 계정이 총 계정이 원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미 차변에 급여 찾아가서 200만원 여기도 기록해야 되겠죠. 비용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편 계정은 뭐라고 써야 돼요? 상대편 계정이 이렇게 2개 이상일 때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제좌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글씨가 안 보인다. 제좌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 12월 1일 써주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일단 통과. 됐죠? 두 번째, 미지급금 한번 보자고요. 근데 미지급 계정이 무려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전개하는 방법은 미지급금은 우선 미지급금 계정 찾아가서 대변에다 얼마 써줘야 돼요? 195만원 써줘야 되죠. 그죠? 195만원 써져 있는 거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나머지 건 무조건 다 틀린 거죠. 그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그죠? 답은 지금 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편 계정은 급여라고 해서 12월 1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맞는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예수금은 어떻게 해줘야지 돼요? 요 예수금은 파란색으로 해볼까? 요 예수금은 자 계정 예수금 계정 찾아가셔서 대변에 지금 5만원 써져 있죠. 예수금 대변에 5만원 써져 있으니까 얘를 정확히 썼다면 여기다가 5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상대편 계정은 똑같이 급여가 되죠. 상대편 계정 써주라고 그랬으니까 요 앞에다가 급여하고 날짜는 12월 1일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근데 요거는 대변에다가 잘못 썼죠.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계정 과목 중 계정 체계 분류 나머지와 다른 거 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이 계정 제가 열심히 잘 꼭 외우세요 그랬던 계정 과목이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어디 거 계정이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라든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산 수중 이익이라든지 다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특히나 여기 구분되는 거 하나 제가 설명 여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죠. 자, 단기 매매 증권에서 얘를 갖다가 평가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손실 계정하고요. 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든지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나 그 다음에 처분 손실 계정들은 다 어디 계정? 손익 계정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주의해야 될 거 우리 자본 계정 외울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죠. 평가 이익이라든지 평가 손실 계정은 어디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계정이므로 자본 계정 틀리지 않도록 이걸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어디 계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우리 자본 계정에 어디에 속해요?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자본 잉여금에 뭐뭐 있었죠? 자본 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하고 두 번째로는 감자 차익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다 이익 뭔가 잉여 남는 것들이죠.
자본잉여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본 계정은 정확하게 잘 암기하고 계시면은 회계 1급 수준에서는 보편적으로 뭘 계속 물어본다? 계정들 구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벌써 이거 암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보자마자 자기 주식 처분이 이건 자본 계정이니까 금방 맞추셨겠지만, 다른 계정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 계정? 얘는 손익 계정들이에요. 손익계산서의 계정들. 그다음에 요거는 자본 계정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재무회계 문제 전산회계 1급에서 해당되는 거 풀어봤고요. 여러분 어제 공부하셨던 전 9번부터 12번까지가 원가계산 문제예요. 자, 공부해봤던 대로 보편적으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원가계산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계산 문제가 하나가 보편 나와요.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단 말이죠. 한번 기초적인 거, 원가 계산은 여러분이 정리만 한번 정신 차리고 해놓으면 너무 쉬운데, 보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표시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죠. 그죠? 요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외우신 거 요 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 반드시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 제조원가 명세서, 우리가 여기 원가 계산에서 우리 원가 계산의 흐름을 갖다 보시게 되면 표가 크게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꼭 해놓고서는 해놓으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써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원재료, 보통 재료 원재료하고요, 재고자산인,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그 다음에 제품 계정, 요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용어들도 이해할 수가 있으세요. 여기 원재료,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공품, 다 재고자산입니다. 제조업에서 제품, 이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재고자산의 공통점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문제에서도 풀어보시게 되면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들을 다 알려준단 말이죠. 기말재고, 여기도 기말재고가 있고요. 여기도 기말재고. 자, 원재료는 우리 상품 매입하듯이 우리 원재료가 증가하는 것은 단기 매입이 발생하게 되면 원재료가 증가한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재고액 빼주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라고 쓰느냐, 우리 원재료에 대해서 여기 제조업이기 때문에 사용액이란 말도 쓰고요. 사용액,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투입액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사용액, 소모액, 뭐 용어들은 다 뭐 그렇게 쓰기는 하겠지만 의미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됐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제공품 계정에서의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고,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 제조 간접비는 직접 제조 간접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도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선 기억하셔야지 돼요. 만약 문제에서 직접 제조 간접비, 간접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걔 같이 포함하시라 그랬었. 아이 쏘리 말 잘못했어요. 변동 고정. 막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틀렸어. 직접 간접이 아니라 변동 제조 간접비하고 그다음에 고정 지저 간접비로 나뉘어지는데, 제조 간접비는 변동 고정 어떤 게 더 많다? 고정 제조 간접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만약에 구분되어 있다면 합쳐줘서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셔야지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거 바로 요거 다 깡그리 뭉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서는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주게 되면 계산되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여기서는 단기에 제조했던 단기 제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용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서 궁극적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말뜻은 올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돈이 다 얼마라는 뜻이에요. 제품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합계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얘는 계산이 나오게 되면 바로 여기 제품 계정에 여기 똑같은 용어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계정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나 제공품 계정에서 계산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두 가지 금액은 뭐 틀려도 된다? 아니요, 반드시 일치해야지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 계정에서 기초 제품 재고액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 제품 계정에서 계산되는 것이 제품 우리가 냈던 매출 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여러분이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때는 얼떨결에 정신없이 배웠던 것이고,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조원가 명세서 봤을 때 제가 얘를 이렇게 반으로 쭉 나눠놨었죠. 나눠놓고 지금 원재료부터 제공품 계정에 해당되는 거, 얘가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항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서 나타내냐고 했었냐면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여기 문제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찾아봐요.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거 물어봤죠. 1번에 보시게 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3개 나와 있죠. 이거 어디 있어요? 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바로 요거 합친 금액 요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얘는 어디 있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다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찾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제품 매출원가는 어디 있나요? 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손익계산서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용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려놓고 계산식 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용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요거 기록해 놓고서는 잘 정리를 해 두셔요. 이걸 빨리 외우고 싶으면 문제, 계산 문제로 몇 가지만 풀어보시면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여기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종합원가 계산하고 개별원가 계산 비교해서 많이 물어본다 그랬죠. 자,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의 설명 말만 잘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그랬었는데, 다품종, 주문생산 여기만 딱 나와도 특정 용어이기 때문에 품종이 여러 개야? 주문생산에? 이건 개별원가 계산이겠구나.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정유, 제당, 제분. 이건 업종만 따져도 이런 것들은 연속, 대량 생산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니까 이건 종합원가 계산 맞죠? 그 다음에 건설업, 주문, 이건 뭐예요? 벌써 개별원가 계산이 되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제품원가 계산, 정확한 제품원가 계산은 어떤 게 더 정확해요? 제품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종합원가 계산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얘는 평균을 내는 거야. 왜? 밀가루, 설탕가루 하나하나 원가 계산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걔는 단위별로 계산해서 평균을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할 때 개별원가 계산보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개별원가는 근데 하나하나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아주 정확하고, 또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 답은 금방 찾으셨겠지만 여기 4번이 잘못된 답이네요. 보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실까요? 1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물어보고 있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봐주세요. 재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얘는 완성도 계산할 필요 없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하니 이 가공비는 이 완성도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공품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종합원가 계산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실 때에는 여기 제공품 써주시고요.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옮겨 적어 놓으세요. 기초 제공품 수량은 400개래요. 400개, 완성도는 20%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450개 됐죠? 그 다음에 완성품은 몇 개가 됐냐면은 800개가 완성됐고요. 기말 제공품은 50개라고 했는데 완성도가 40%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제가 평균법, 선입선출법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계산하는 순서 제가 얘기해 드렸었던 게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물량, 흐름을 갖다가 맞춰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원가 집계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해야지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죠? 기말 재고하고 제조 이거 원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계산해요. 지금 회계 1급에서는 5번까지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세무 2급 나갈 때는 이 여기 끝에까지 종합원가 계산에서 계산하는 거 한 샘플을 다 외워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까지 나왔냐면 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가 FAT 아니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에서도 아주 빈출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물량 흐름은 뭐예요? 물량 흐름 보세요.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 제공품 400개 있었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450개면은 물량 흐름은 투입된 거는 이걸 투입량이라 그랬죠.
몇 개가 투입됐어요? 투입량은 850개가 투입됐죠. 그죠? 그러면 산출된 거, 여기 오른쪽 거를 우린 산출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산출량이라고 부르는데, 산출된 것도 지금 완성품하고 합쳐서 850개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거, 이게 물량 흐름이에요. 맞았네. 오케이.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에는 우선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우리가 우선 완성품 환산량은 지금 종합원가 계산인 경우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직접 재료비에 대한 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봐야 되고, 또는 가공비에 대한 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아야 돼요. 근데 여기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선입 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료비는 지금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고 했기 때문에 평균법으로 계산하실 때는 그냥 여기 두 개 있는 거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었죠. 산출량만 계산하시면 돼요. 완성도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질 거 없어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니까 몇 개가 돼요? 평균법으로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850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가공비는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를 계산할 때는 완성품은 무조건 포함돼야 되죠. 800개에다가 여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말뜻은 즉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 완성품 환산량 여기 계산 반영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50개가 40%가 완성이 됐다면 5, 4, 20, 20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자는 뜻이죠. 그죠? 그럼 800개는 완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환산한 건 20개죠. 5, 4, 20, 20개에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820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는 평균법에 의해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여기 820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앞에 있는 뭘 빼주는 거다? 기초재고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법으로 계산한 거에서 선입선출법은 여기 기초재고 있죠. 얘도 완성도는 따질 필요 없이 400개를 빼주면 선입선출법으로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00개를 빼니까 45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20%니까 2, 4, 8, 80개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초재고 80개를 빼주게 되면 기초제공품 80개를 빼면 몇 개가 나와요? 740개네요. 그죠? 740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점은 뭐다? 그 차이점은 앞에 여기 기초제공품을 빼주는 거, 요거 빼주는 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12번부터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820개 선입선출법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론에서 잘 물어보는 말도 있어요. 평균법하고요, 선입선출법하고 완성품 환산량이 어떤 경우에 똑같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떤 경우에 똑같아지죠? 기초재고가 없다면 똑같겠죠. 기초재고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사업자는 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기초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없겠죠. 그럴 때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 여기 평균법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입량 있잖아요. 즉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에 투입된 거하고 둘이 합치는 거예요. 그냥 더한단 말이죠. 그리고 원가 계산을 해요. 근데 평균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된 거하고 더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제공품 사갖고 온 금액이 들어가 있죠. 즉 올해 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근데 단기에 투입된 거하고 더하다 보니까 원가의 정확성이 더 떨어지겠죠. 왜? 올해 것만 계산해야지 원가가 정확한데, 여기 평균법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기초제공품하고 같이 더해주기 때문에 여기 작년도에 그 원가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계산이 하는 방식이 간단하지만 저기 원가의 정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면에 선입선출법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전년도 기초제공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것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가의 정보가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계산이 복잡하겠죠. 왜? 아무래도 기초제공품을 계산해서 빼줘야 되니까. 막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회계 1급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자, 요거도 아까 써놨던 거죠. 단기 총 제조 원가 3개로 나뉘어져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하나 또 까먹지 마세요. 제조간접비는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 두 개를 합친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공품의 기초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같다. 이런 말도 아까 그 그림만 이해를 하신다면 어려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공품 계정에서 이렇게 제가 써놨었는데 여기 그려놓은 걸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꾸 지우니까 자꾸 쓰게 돼. 뭐 자꾸 보니까 또 복습되죠. 제공품 계정은 기초 제공품이 있었죠. 여기에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기말 제공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 여기 다 합친 용어,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비용 이런 용어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공품에서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총 제조 비용 더한 거에서 기말 제공품 빼면 뭐 여기서 뭐가 계산된다 그랬어요? 단기에 제품이 완성된 거, 제조 원가가 계산된다 그랬었죠.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기초 제공품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빵, 기말 제공품, 빵. 그럼 얘 둘이 똑같잖아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요 상황의 내용을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은 얘가 뭔 말인가 하고 되게 어려운 용어들로 생각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잘 설명을 해놨네요. 세 번째 거는요, 메모론가가 뭐라 그랬었죠? 메모론가는 의사결정할 때 관련된 용어로서 메모론가는 벌써 결정돼 버린 금액이에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메모론가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벌써 발생한 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장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갖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만약에 유형자산의 기계장치가 100만원짜리였었는데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40만원이에요.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죠? 빼면 장부가액은 60만원이 되잖아요. 이 60만원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이 장부가액인 60만원을 내가 매각할 때 수리해서 팔던지 아니면 그냥 팔던지 뭐 등등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할 때 얘는 벌써 결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매몰 원가라고 부른다. 반면에 기회 원가는
기회 원가는 똑같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써볼게요. 자, 수리를 해서 얘를 갖다 지금 매각을 해서 다른 기계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80만 원에 팔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수리를 안 하고 그냥 그냥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냥 팔면 뭐 50만 원에 팔아야 된다. 다시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수리를 갖다가 완전히 해서 80만 원에 팔 것이냐, 아니면 수리를 조금만 해서 70만 원에 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팔 것이냐, 세 가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만약에 80만 원에 팔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여기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70만 원, 50만 원 얘를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포기하게 하게 되는,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금액 중에서 큰 금액, 얘가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회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를 큰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기회 비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회 비용은 뭐가 되느냐? 7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70만 원을 선택했다면 8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선택을 내가 이걸 했다면. 그죠? 70만 원을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은 80만 원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80만 원을 선택했다면 70만 원, 큰 금액이 기회비용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보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기회 원가는 기회비용, 기회원가라는 말도 쓰는데,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기대치 합계가 아니라, 합계가 아니죠. 포기하게 되는 그 금액이 제일 큰 금액, 걔를 기회 원가라고 부른다.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9번부터 12번까지가 원가계산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랍니다. 자,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 증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최소한 10회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나온 문제들, 원가계산 나온 문제들 있죠. 걔 갖고 정리하셔도 맞추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용역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된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그 시기에 받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냐면 오늘이 5월 24일이죠. 오늘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이 공급 시기에,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인 여기 5월 24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특례인 월합계 세금계산서 걔 말고 원래 세금계산서의 발급 원칙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 보기도 정확히 설명 잘하고 있네요. 3번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 물건 받는 사람하고 돈 내는 사람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한테 발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틀렸죠? 그래서 얘가 틀린 답이고요. 4번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 그 재화 용역 공급 시기 전이라도 우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갖고 하나씩 이론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까요? 자, 14번에서는 면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면세 품목 어떤 거예요? 전세버스, 골동품, 자동차 운전학원, 여기는 다 과세라 그랬죠. 우리 얘기했던 도서, 대여, 도서 대여가 여기 면세 용역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운전 교육인데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랬었죠. 학원 중에서 부가세 부과되는데 어디가 있었냐면 무도학원. 무도학원은 뭐예요? 춤추는 데가 아니라 태권도, 검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학원들은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예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난번 또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설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있었고요.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있었죠.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부가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있었어요. 공제하지 않는 거. 즉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그냥 무시하세요 했던 얘기예요. 요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공제하지 않는 거. 우선 여기서 과세 총 매출액 나와 있잖아요. 총 매출액 과세 표준은 지금 총 매출액으로서 10만원, 100만원이 총 매출액인데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즉 빼줘야 되는 거, 매출 애눌이나 매출 할인액은 빼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과세 표준에서 우리가 그 상품 제품 재화를 팔았다 할지라도 매출 애누리액하고요 매출 할인액은 빼주셔야 된다고 배웠단 말이죠. 그럼 두 개 합치면 46,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46,000원을 빼주셔야 돼요. 빼기 46,000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겠어요? 95만 4천원 되죠. 95만 4천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판매 쟁여금이라든지 대송금이라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선 대송금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외우라 그랬거든요. 지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외우세요. 대송금, 판매 장려금, 그다음에 하자, 보증금, 얘네들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더라도 과세 표준하고는 하등 관계가 있다 없다, 없으니 절대 손대지 말아라. 오케이? 그럼 과세 표준 계산하라고 그랬으니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빼서 95만 4천원인데 하나가 더 있네. 보기 외상매출금의 연체이자는 연체한 것에 대한 그 페널티인 것이지 우리 과세 표준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즉 이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과세 표준에서 빼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답은 95만 4천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요걸 더 간단하게 낼 수도 있고, 문제는 부가세법에서 과세 표준은 중요한 금액이므로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부가가치세 그 교재를 보고 정리하실 때에도 요 과세 표준은 천천히 잘 받으셔야 된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100일에 전산회계 1급 A형 문제로 이론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요 정리하고요. 회계 실기로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